1623년 창덕궁에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반정이 일어난다. 이후 왕위에 오른 능양군 인조는 자신을 도운 인물들을 공신으로 임명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 불안이 이어지자 이괄은 영모를 꾀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괄군은 파죽지세로 향하여 수도 한양을 점령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가장 큰 규모의 반란으로 기록된 이괄의 난,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시대의 전쟁사 중에서 이괄의 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전에 이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구체적인 배경, 인조가 정권을 잡는 그 시기이잖아요. 인조 반정의 배경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반정이 두 개가 있는데 중종 반정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관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영의정부터 쟤 갈아치우자. 그런데 인조 반정은 한 2,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모의를 하고. 이때 가세했던 핵심 멤버들이 이서, 신경진, 그리고 이제 외가인 능성구시 집안, 김유, 이런 이귀, 그 아들 이시백 이런 사람, 최명길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서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다 반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친구, 친인척 이렇게 해서 이제 얽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신경진은 신립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김유, 유명한 김유는 탄금대에서 신립하고 함께 전사했던 김효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뭉치게 되냐면 광해군이 즉위하면서부터 서인을 이제 밀어내고 북인을 등용하는데 북인은 원래 그런 당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진왜란때 의병 활동에 공이 크다고 북인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다른 당파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70%는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인을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립정권인데 북인이 좀 커지는 구조였는데 여기서 좀 만족했으면 그럭저럭 갔을 텐데 이제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북인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북인 스스로가 보통 이제 남명조식 학문, 남명조식의 제자들 경상우도 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절반밖에 안 되고 이제 서울에 있던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단합이 안 돼. 근데 박사님, 북인은 북쪽에 살아서 북인이고 서인은 서쪽에 살아서 서인이에요? 아니요, 원래 동인하고 서인이 동서쪽으로 나뉜 건데 네. 그 다음에 남인은 그냥 붙은 말 같고 물론 영남 쪽 사람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면 북인은 그 남인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남은 방위가 북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사는 집 이럴 때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다 섞여 사는데 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는 게 북쪽밖에 없어서. 왠지 예전부터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남인하면 영호남 쪽에 남인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영남 지방만 남인이라고. 영남종에서 경상좌도가 남인이고 경상우도가 북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인들을 자꾸 밀어내는데 여기서 광해가 북인을 키우면서 탄압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1613년에 이제 임목대비 아버지 김계남을 살해하고 14년에 영창대군 살해하죠. 그리고는 이제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자는 폐모론이 나오는데 이게 영창대군 살해 때만 해도 사실 조선 건국하고 왕족이 왕족적인 게 처음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왕자의 게임인데. 그런데 폐모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폐모를 하게 되면 조선의 삼강오륜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인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내 실상의 문제가 돼. 왕자의 게임은 나랑 상관없어. 근데 왕이 어머니를 쫓아야 돼. 그러면 노비가 주인 말을 꼭 들어야 되며 그렇죠. 등등등등 모든 게 다 깨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북인 내부도 분열해 버립니다. 소북하고 대북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인은 이를 갈고 남인은 원망을 품으며 소북은 비웃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1617년에 폐모가 되면서 이항복도 유배가 되고 1618년에 이항복이 죽습니다. 이때 인조반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체 이항복 문인들이에요. 이건 광해군이 진짜 실수한 거야. 숙청을 하려면 다 숙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숙청 못해. 일부만 속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이 이 뭉치기 일부가 시작하고. 더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가 또 누구냐? 서인은 워낙 광범위하다 그랬잖아요. 뭐 정승급도 있고 7, 8급 공무원급도 있고 무인들도 있어요. 어디를 먼저 숙청할까요? 무인. 칼 들고 일어나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네. 이게 저기 광해군 보좌관을 했으면 인조반정이 안 나는 건데 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다. 너 장관급이지. 이래 여기를 먼저 쫓아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서인 무인들은 다 살아남아요. 오히려 또 결정적인 사건이 사루 패전이 나버려요. 광해군도 거의 병력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냈는데 가서 잘 싸우고 돌아왔으면 정권이 안정되는 건데 가서 최정예 병력이 몰살해 버렸어요. 조총병 싹. 무려 13,000 보냈는데 그 중에 거의 8,000이 희생이 됐고 그 중에 4,000은 최정예 병력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왕 때문이야라고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게 광해군한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서인들이 반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광해군이나 대북 정권이 전혀 캐치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선군 내부의 사정은 어땠나요? 바로 그 사루 전투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술적, 편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조총을 중심으로 한 방어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기도 별로 없었던 후금군이었는데 청화 전투 이후에 심양성하고 그 일대에 있는 성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방어하고 있던 명나라 군들은 조선군보다 훨씬 강력한 화포와 뭐 여러 가지 화기들로 무장하고 수만 명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도 함락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이거 성곽 중심의 단순히 조총병만으로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활로 무장한 사수, 장창, 뭐 월도, 환도, 방패 들고 있는 이런 그 백병전 수행을 위한 병력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또 기병은 기병으로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금의 철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조선군의 장기가 기병이었잖아요. 이 기병 전력을 보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는 결국 재정이 있어야 돼요. 뭐 임진왜란 때부터 뭐 금요병 훈련도가 몇 개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걸 하려면 재정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농번사회 가지고는 도저히 군사비가 안 나와. 그러면 별 수 있어. 상공을 키우든지 그렇죠. 무역을 하든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그러면 인조는 여기서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직후에 났기 때문에 네. 아직 이게 계획 실행 단계겠고 장기적으로 이랬다는 거지. 아. 아직 이제 뭐 시작하는 아. 입장이니까 그래서 준비에 착수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광해군 때부터 이제 전방에서부터 소초가 있을 거고 그 뒤에 뭐 조금 큰 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도 뭐 주성이 있을 거고 평양성 같은 이런 성곽 방어 체계들이 중심으로 쭉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옛날부터 북방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거란 전쟁 때 거란군이 내려오는 길을 보면 항상 메인 도로는 이제 해안길이라고 그러는데 서해안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의주 지나서 선천, 정주, 안주, 평양 지나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회 예비대라고 있는데 옆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강감천에 규주대 처음 났던 구성, 그 아래 개천, 영변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보조나 우회로 해요. 그러니까 저기 침공했을 때 메인 도로를 내려오면 여기 이괄이 있다가 만약에 후금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막아야 되고 그냥 오면은 뭐 옆으로 가서 뒤를 치든 앞을 막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식의 이제 두 가지 방어선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후금군이 후방으로 돌 수도 있으니까 네. 전략 예비대로서 뭐 부원수였던 이괄에게 1만 5천의 전략 예비대를 둬가지고 네. 우발 상황에 대처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없는 살림에 쥐어짜내서 많이 준비하기는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덕분에 이괄 입장에서는 15,000의 병력을 거머쥐게 됐네요. 아니 근데 15,000이 아니라 15만을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인 장수라면, 정상적인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를 먼저 고민해야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5,000 받으면 딴 생각품 들 거예요? 지난해 버리고 갔잖아요. 총 맞았다고. 일단 줘봐봐. 받은 다음에 생각을 오, 해볼게. 이 사상이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니 근데 나름 요직에 임명이 된 거잖아요. 이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럼 이괄은 왜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썰이 있잖아요. 원래 이괄이 처음부터 이 반정모의에 가담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북병사였는데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고 나중에 가담을 했는데 원래 계획에서는 김유라는 사람이 이 반정군의 대장을 맡기로 추대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몇 월 몇 시부터 T-0 뭐 이제 작전 개시해야 되는데 대장인 김유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이괄을 대장으로 다시 추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딱 반정을 일으킬 때 그때 당시에 반정군 지휘를 이괄이 다 했어요. 지휘 통제를 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흔들릴 수 있는 군대를 완전히 장악해서 통제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반정을 일으킨 공의 70-80% 이상은 이괄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반정 다음 날 회의에서도 이괄의 공이 이렇게 크니까 병조 판서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 국방부 장관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전하, 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신은 다만 당일 일이 닥쳐서 회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처럼. 김유는 그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약간 이런. 그렇죠. 네. 어제 대장인 김유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서 신이 다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신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김유의 목을 베려고 했는데 이기가 말려서 안 벤 겁니다. 왕 앞에서 제 목을 쳐야 됩니다. 이게 감히. 이거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실제로는 이게 이괄이 그날 지휘했다는 것도 와전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9시에서 한 23시 사이에 홍제원에 모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일단 모이니까 자기 노비나 뭐 이런 사병들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주력 군대는 장단에서 오는 병력이에요. 근데 얘들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아직 안 왔어. 근데 그 전날 반란이 누설돼 갖고 금부도서가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럴 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이 큰일 났다고 동요를 하니까 누가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김유가 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기가 이괄 보고 네가 일단 좀 지휘를 해라. 근데 이 지휘가 끌고 문을 돌파하래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손호를 좀 웅성웅성 진정시켜라. 하니까 그때 이괄은 북병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휘하 군관 한 20명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대장이야. 함경부도 북병사면 조선 최고 군단 사령관이에요. 북병사가 여기 왔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필할 수가 있고 군관도 한 20명 데려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괄이 한 게 뭐냐면 줄 세운 거예요. 자 이제 간다. 여기 1중대, 2중대, 3중대 네가 중대장이야. 이렇게 이제 편제를 짰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죠. 네. 그렇죠. 딱 여기까지. 그 책에는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김유랑 반정공신들이 들었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 뭐 목을 벤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괘씸죄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쟤는 반정모의에 늦게 왔어라고 해가지고 공이 그렇게 큰 이괄을 반정 2등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2등 공신이네. 선 넘었죠. 억울하네. 여기다가 본인들은 사돈의 8촌까지 다 해먹고 있으면서 반정에 참가한 이괄의 아들은 조정에 등용이 안 돼요. 등용조차 안 됐다고요? 네. 열받을만 하죠. 그러네. 이건 뭐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네. 네. 그래서 이괄이 한성 판윤에 제수됐다가 나중에 부원수 직책 겸 평양 병사 직책을 받고 이제 평안도 변방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보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인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괄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으니까 15,000이나 조선에서 15,000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잖아요. 그리고 뭐 최전선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네.
저 같으면 되게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 현장직 좋아져서 그래요. 네, 그렇죠. 군대 지휘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당시 평가를 봐도 그 열심히 하고 군대를 잘 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전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제가 실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을 안 해서 훌륭한 지휘관들 수가 많잖아요. 없다. 그렇죠. 예, 군대 지휘 잘하고 병사들한테 인기도 높고 부대 관리도 잘하는데 이런 분들이 꼭 야전에 가서 꼭 잘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근데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근데 모르는 중요한 거죠. 몰라요. 그냥 모른다 그래요. 근데 본인 자신은 이제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는 공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경도 북병사를 하지. 뭐 최전선에 거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 군단 지휘관이거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들어서면서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북인들을 등용하면서 서인들이 이것 봐라 반정을 일으킨데 로얄 패밀리들이 결국 성공을 해서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괄이 2등 공신이 되어서 이 요지로 가게 됐는데 난을 일으킬 이유가 1도 없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조도 그렇게 생각했대. 일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 왜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외지로 쫓아냈다 그러는데 원래 조선은 항상 안쪽하고 바깥쪽을 돌아서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오래 있지도 않아요. 그거 하고 나면 오라면 또 요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불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인조 반정이 나고 나니까 이제 숙청을 해야 되잖아. 원래 반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세력을 숙청을 하는데 애매하니까 이걸 누구를 숙청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애매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 잡아 가둬놓고 야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누굴 죽여 고민하고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스파이들을 쫙 깔았나 봐. 그리고 고발을 받기 시작해. 원래 조선 고발 안 받아요. 함부로 못하게 민심 흐트러진다고. 그런데 이때는 영모온다고 막 고발 받으면 포상한데 고발 장려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평소에 원한이 있던 놈도 그렇죠. 막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1624년 1월에 문희와 아우 권진이라는 사람이 기자원도 북인 계열이거든요. 기자원 이괄의 아들이었던 이전 한명년 등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좀 위험한 애라고 생각했으면 당장 뭐 장만이 회의하러 오라고 하든가 어떻게 해치웠겠지. 그런데 일단 금부도사 보내서 데려오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기가 이괄 불러서 국문하자라고 인조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들었거든요. 간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러면 아들이라도 불러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체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국문하려고 불렀어요. 가서 야 오해 좀 풀어. 이거 풀면은 니네 아버지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갔겠죠. 그렇죠. 인조 생각엔 그랬겠죠. 근데 이제 막상 나는 2등인데 내 아들 관직도 못 받았는데 지금 감히 내 아들을 잡으러 와? 라는 생각이 들은 이괄은 자기 진중에 선전관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뚜껑이 열린 거죠.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선전관과 금부도사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고 죽여요? 네. 아야. 1월 22일부로 드디어 전군을 일으켜서 반란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야기. 영변에서 1만 5천의 전략 예비대를 일으킨 이괄은 영변에서 한성까지 3번의 전투만을 치르며 진격한다. 이괄의 반란군이 한성으로 접근하자 인조는 반군의 일족들을 참수하고 파천하기에 이른다. 이괄은 한성에 입성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병력과 장만, 정춘신의 추격 부대에 의해 궁궐에 고립되고 관군은 지구전을 통해 반란군을 섬멸하려 했지만 도성의 백성들이 이괄을 따를 것에 우려해 신속히 전투를 시작한다. 관군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반란군과 고지 점령에 이어 배후를 노린 관군의 전투. 이괄의 꿈은 이루어질지. 이괄의 난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